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특히 탄핵 심판이 다시 주 2회씩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종일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음 주 화요일 오는 4일에 탄핵 심판 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뭐고 이 의견서가 받아들여질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이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예. 뭐 개별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개괄적으로는 재판의 어떤 공정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예. 취지인데요. 이제 문현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SNS 통해서 많은 친분을 드러낸 점, 그리고 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촉구 선언에 이제 합류하고, 이건 이미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역시 동생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장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동참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이제 회피 사유는 해당되지 않고요. 사실 회피 요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회피 요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친동생 문제, 아니면 과거에 뭐 연수원 동기였다 이런 부분들을 뭐 특히 뭐 배우자나 친동생 부분은 이게 뭐 연좌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것이니까 회피를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저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현재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절차상 굉장히 공정하게 보이는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 이 공정성에다 지적하는 측면이 이 탄핵 재판이 굉장히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고, 선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전 총리의 대행에 대해서 헌법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한 점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숙고해서 좀 하여간 이 외관상 좀 절차상 좀 공정하게 보이는 노력. 다만 윤 대통령 측도 지금 재판관이 8명인데 3명을 지금 빠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탄핵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점도 사실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상당히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는 거의 거고. 없습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5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3명이 출석을 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척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요. 이들은 국회 진입과 또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던 인물인데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여기서?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사실 이 세 명의 증인이 나오는 다음 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이 이번 탄핵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론 과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세 명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인영 사령관이라든가 지금 뭐 이진우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이 각자 그 당시 맡은 임무는 좀 달랐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정치인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에서 체포라든가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의혹들이 사실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공소 사실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명에 대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방을 해야겠죠. 사실 윤 대통령은 입장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론 과정에서 본인은 이 정치인들을 끌어내라고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변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결국은 특히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라든가 뭐 끌어내라든가 이런 지시를 해서
국회의 어떤 입법 기능을 봉쇄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5차 변론기일에서 만약에 엇갈리는 진술들이 나온다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할 텐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전 거의 뭐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랑 이들 증인들 간은 그 당시에 직접 뭐 유선상으로 통화한 그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통화한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그럼 통화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뭐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또 본인이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법률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직접 그 반대 신문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추인식도 또 이 뭐 재반대 신문을 하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결국은 뭐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뭐 실체적 진실에 뭐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변론 그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 기일까지는 오후 2시에 심판이 시작이 되고 6일에 있는 변론 기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우선 현재로서는 2월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일이 더 추가가 안 된다면 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3월쯤에 나올 거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일에 이제 2월 13일 날 이제 8회 변론 기일까지는 지정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추가로 뭐 증인 신문이라든가 추가 변론 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2월 중으로 그 즈음에서 2월 중으로 이제 변론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번 탄핵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기일이 더 추가될 가능성은 좀 없는 저는 좀 있다. 좀 있는 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주 뭐 장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사실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이제 17번에 걸쳐서 이제 변론이 진행되었고 이제 증인도 25명이 나와서 그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만약에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8회차 변론이거든요. 예. 그리고 증인도 그 당시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소환된 증인 신문 과정을 들어보면 현재 약 10여 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8회 변론 그다음에 한 10여 명의 증인 그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이 이제 조사한 사건 기록 이걸 토대로도 충분히 뭐 탄핵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번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훨씬 많거든요. 뭐 단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수많은 국무위원들 그리고 군 고위 간부들 그다음에 뭐 많은 정치인들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변론 횟수라든가 그리고 증언한 증인들이 좀 다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보다는 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좀 없지 않습니다. 지금으로까지. 예. 뭐 이거 재판 과정은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알겠지만 이제 외관상 말씀드린 겁니다. 외관상 그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그 변론에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13일 날 만약에 변론을 종결을 한다면 분명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약 30여 명에 거친 증인 신청을 했답니다. 사실은 언론을 보도해 보면 그중에 채택된 것이 대여섯 명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 뭐 몇 차례 정도는 좀 변론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4월 달에 2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문여배 재판관, 이미서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결론을 내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변론을 진행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헌재가 4일 변론기일 있기 전날 3일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로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8인 체제로 유지가 되느냐 이게 관심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당시 다음 달 3일이죠. 이번 달 3일이네요. 예. 3일 날 만약에 그 유언 확인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그 결정에 이제 구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이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일단은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조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약간 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 파면 탄핵 결정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법률에 대해서 유언 결정과 약간 결은 다른 게 이것은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기관 간 권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와도 본인이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보도는 접해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아무리 직접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제 유언이라는 취지로 확인이 되었다면은 최상목 대행이 그 임명하는 것이 이제 헌법 어쩌고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임명하는 것이 그래도 헌법의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임명하지 않게 되면은 국회 내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얘기로 넘어와서 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형사합의 25부인데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랑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여기서 맡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사건이 다 같은 곳에서 사건을 맡게 됐네요. 네, 사실은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요.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도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뭐 관련자들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 그 몇몇 주요 내란 관여자들이 이미 25부에 배당되고 그 준비 기일도 김용현 전 장관은 진행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 피의 사실 공소 사실도 여기에 배당되는 것이 맞고요. 예. 사실은 이 내란죄에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김용현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그러면은 이제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어떤 재판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신속성 그리고 어떤 결론이 사실은 여러 재판부가 하게 되면은 재판도 괜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사안들이 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재판부가 다 판단하는 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제 25부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은 될 겁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라는 어떤 공소 사실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만일에 근데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게 되면 그 전혀 별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뭐 단적인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출석한 증인이 윤 대통령의 재판에도 증인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재판이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한 재판부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 최순실 그 같은 경우에도 먼저 재판이 배당이 되었고 예. 그 후에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거든요. 그 선례를 보더라도 이번 사안은 좀 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26일에 구속 기소를 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추가 기소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네.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 외에는 이제 소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죄로는 기소할 수 없고요. 만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결정, 탄핵 결정이 난다면 예. 아마 그 검찰은 즉각적으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겁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지 않으면은 또 이게 그 공수처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뭐 검찰의 수사권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직권남용죄로는 그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는데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만약에 탄핵 결정이 있게 되면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제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되면은 네. 오로지 이제 내란죄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이 검찰의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소 제기 의견을 냈었는데 검찰은 일단 다른 관련 피의자들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 아, 예, 거의 없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대면 조사라 피의자 조사라는 것이 강제 수사는 아닌데요. 예. 이미 기소되었고 그러면 조만간에 공판 준비기일, 공판 기일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 이번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재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거든요. 예. 드러날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굳이 검찰이 그 윤 대통령을 뭐 검사실 또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저 현실에도 이런 수사 과정,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관련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